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도 역시 대선 후보들 여론조사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MBS 하나 준비했습니다. 월화수 3일 동안 했고요. 전국 1,003명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볼 포인트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았던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영향인데요. 하나 참고를 하실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인데 그 점을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가상대결 원희룡 넣었을 경우입니다. 존칭 빼겠습니다. 이재명 36, 원희룡 22, 심상정 6, 안철수 11 나왔고요. 유승민 넣었을 경우 이재명 34, 유승민 20, 심상정 6, 안철수 13 나왔고요. 윤석열 넣었을 경우 이재명 35, 윤석열 34, 심상정 6, 안철수 7. 홍준표 넣었을 경우 이재명 35, 홍준표 32, 심상정 6, 안철수 8. 특징을 보자면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일관되게 6% 수준 나왔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원희룡, 유승민 여론조사에 좀 처지는 후보가 나오면 두 자릿수를 나왔고 윤석열, 홍준표 탑2를 넣었을 경우는 7, 8% 단단히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4에서 36 이 구간에 좀 분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MBC 조사잖아요. 네.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일단 정리하자면은 급락이 없는 소소 국면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영향력은 어떠하냐 이렇게 결국 이제 급등과 급락이 없는 저점을 통과한 구간. 좀 급 반등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추가 하락은 없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MBS 여론조사가 물론 대장동 국감 이후 그때 조사가 된 거긴 합니다만 이게 전화면접 조사다 보니까 전화면접 조사의 특성상 여론이 바로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 주 아마 주말에 나오는 조사가 5년이 이제 국정감사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MBS 조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 앞서긴 합니다만 네.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고요. 지금 배 위원님께서도 이제 사자 구도에 어떤 주목하신 점을 좀 얹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대선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탑2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1% 한 자릿수로 이제 떨어지는 그 추세를 보이는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안철수라는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좀 더 강하게 결합하는 어떤 구도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일화나 합당의 가능성까지도 조금 더 높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은 6%대로 이제 고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어떤 나름의 고유의 지지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일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완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핸디캡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에 심상정 후보가 6%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정당 지지율 이런 거 봤을 때 6%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완주를 한다고 했을 때 지난 대선처럼 또 지금 여론조사처럼 6% 그만큼 나오긴 어렵죠. 그만큼 나오긴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네. 자, 그리고 지금 MBS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MBN RN서치 조사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그 MBN RN서치 조사가 조금 튀는 조사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예, 역시 전문가시군요. 이게 너무 튀어서 내가 이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포털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 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감 네, 흥행은 일단 성공했다. 그리고 자체 평가 또 언론의 평가는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었다. 그러나 아직 여론의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한 이재명 지사의 승부수, 이를테면 정면 돌파냐 정면 충돌이냐 그 내부 논란도 소소하게 있었지만 결국 왜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여실히 좀 보여준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했구나. 사실 당 지도부에서도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섰던 이유가 그런 데 있었구나라는 느낌표를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준 그런 국감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임 작가. 네. 지금 경기도 국감이 끝나는 그 시점에 묘하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호남 민심이 네.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한테 다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낙연 후보의 패퇴 뭐 등등의 문제가 있었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국감 이후 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런 발언들 이것 때문에 호남의 지지층이 이재명한테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있고요. 사실 이제 다른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경선 직후라서 약간 얼른 옮겨가기를 망설이고 있었던 지지층들도 결국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가 되고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이제 결집이 더 강해질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제 5.18이나 전두환 관련된 그 옹호 발언이 악영향을 호남 지지층에,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에 미칠수록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의 성격이 원래는 대장동 이슈 자체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공격형 이슈일 수가 없거든요. 이건 방어형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국정감사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국민의힘 쪽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특히나 이낙연 후보 쪽에 마음을 줬었던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번 국감의 그 연출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 국민의힘에 맞서는 우리 후보구나라는 어떤 마음의 어떤 안정 혹은 이제 마음을 줄 수 있는 속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라질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다음 주부터가 이제 본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오늘 나온 MBS 조사에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여론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그 윤석열의 참모습은 어느 모습이냐? 청년 법학도로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그 모습이 진짜냐? 얼마 전에 망월동 가서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그 슬퍼했던 그 모습이 진짜냐? 예. 또 어떤 모습이 진짜냐? 이건 역사인식이라는 말도 아깝다. 도대체 그 어떤 모습이 참 모습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여론조사 숫자 분석을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그 다른 평론가들처럼 그렇게 사적인 걸 넣는 것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건 배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이제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사람으로 그런 말하는 부적절한 말도 아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배철호 의원의 개인적 생각이었고, 그래서 여론에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성격이 바깥에서도 이제 문제지만 안에서도 지금 내상을 입는 이슈거든요. 예, 당장 그렇죠.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의원들도 치받고 나서거든요. 예. 안팎으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폭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다분히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당내 경선을 대비해서 네. 그 노림수를 갖고 일부러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재차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정치적 노림수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제 SNS에 그 입장문을 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입장 중에서는 가장 일반 여론에 좀 가까이 다가온 그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기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사과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제 송구하다는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 SNS의 성명이 나왔다는 거는 캠프 내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 좀 있다는 거고 예? 후보 본인도
완벽하게 잘못을 이 내심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치적 악재를 판단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김을 빼버리면 약화되는 악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 같은 거. 그 이제 김용판 의원이 국민의힘 쪽에서 세게 문제 제기를 하려다가 엉뚱한 돈다발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김이 빠져버렸죠. 예. 그러면 이후에는 그런 이슈는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를 해봐야 안 먹히는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번 전두환 옹호론 같은 경우는 일반 상식을 너무 벗어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현타를 유발하는 유형의 악재죠. 그러니까 지지층한테도 내가 계속 지지를 해도 될지 순간순간 이 회의감이 드는 그런 이제 악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게 이제 괴멸적인 결과를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가 5.18 부정론. 이었고요. 그 당시에 대표 정치인으로 김진태 전 의원이 꼽혔었는데 예. 김진태 전 의원이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5.18 부정론이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예. 잊혀지지 않는 이슈의 예. 종류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나 캠프의 대응을 보면 심각성을 그 정도까지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헬마우스 임 작가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볼 때는 단순히 경선 노림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소신으로 봐요. 단순히 이제 TK 토론 앞두고 TK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기서 이제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좀 더 표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소신으로 보였고요. 문제는 결국 이제 여론의 그 압박에 뭐 굴복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건 아마 그 자기 소신이다. 그래서 좀 이 문제는 좀 더 끌고 갈 그런 개연성도 아주 높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다시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청와대 해동이 예정돼 있는데 구체적 날짜는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해동 전에 이낙연 대표와 만나고 그런 아마 타임라인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예. 이 이낙연 전 대표와의 선회동 예. 있고 후 이제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구하는 또 모양새가 예. 그 대통령이 먼저 만나버리면 이낙연 대표는 가뜩은 더 군색해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먼저 이낙연 대표와의 회동을 하고 그 안에서 어우러진 다음에 대통령과의 회동했을 때 그림이 이제 좀 더 모양새가 맞아떨어지는 거지. 다시 이낙연 대표가 패신하고 만난다면 이낙연 대표의 그 앙금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런 입장을 내었는데 빨리 좀 만나야 됩니다. 지금 빨리 원팀을 구성한 데 있어서 이낙연 대표의 그 적극적인 협조 혹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더욱 지금 정체된 혹은 반등을 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원팀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임 작가. 네. 그 11월 5일 날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니까. 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만나고 또 대통령 만나려면 그 아까 말한 타임라인대로 되려면 최소한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에는 이낙연 전 대표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늘 그 나왔었던 뭐 보도 논란들 이거 몇 개를 좀 챙겨 보면 그렇게 매끄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경제 같은 매체에서 이낙연 그 전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든 맡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이런 어떤 그 혼란스러운 양상이 펼쳐지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그 완벽하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런 사안의 경우는 만나는 이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새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대에 만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최종 메시지까지도 완벽하게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작업 진행 정도가 이게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좀 속이 타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윤 전 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시끄럽다가 대장동 건으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쑥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김웅원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론에 별 영향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재론되는데 이거 자 휴화상 성격의 이슈였거든요. 예. 다시 이제 좀 불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이를테면 서로 입실험만 있었지 내용을 가지고 싸운 건 없었거든요. 내용을 예. 이제 드디어 녹취록이 통화 내역이 나오면서 이제 김웅 의원도 어저께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어요. 예. 그래서 접근 나섰는데 접근 나섰다는 건 그만큼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이슈의 흐름이 또 다른 식으로 좀 전개될 그런 개연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거에 완전히 이제 저도 동의를 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에는 상당한 파급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도층이 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진영 결집 선거고 지금 특히 TK 중심 그리고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후보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지지 명분 자체가 기존의 다른 대통령 후보들하고는 조금 다른 좀 이색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 뭐 문재인 정부나 그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쪽에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반정부 정서, 반문 정서가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유권자 표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 가지고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많이 따라붙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역전을 끝내 이제 골든크로스를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어떤 지지층의 독특함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 전두환 옹호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재원 최고가 또 비슷한 말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를 좀 옹호하다가 그런데 오늘 또 그 윤석열 후보가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주동식 씨 과거에 광주를 폄하 발언했던 임명해서 더 시끄러웠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는 주동식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내려놨다. 역시 이것도 그러면 전두환 발언의 여파가 여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경선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경선 후유증 호남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호남인들이 경선 후유증보다는 지금 이 발언에 더 크게 신경 쓰고 반응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우리 결집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윤 총장이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노력이 아닌 윤석열 후보가 채워주고 있는 그렇죠. 것처럼.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들이 가끔 놓치는 사실 중에 하나가 호남이 지금 단순히 이제 전라남북도의 인구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이제 현대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민심들이 있거든요. 호남 출신의 2세대, 3세대가 갖고 있는 전두환이나 혹은 5.18에 대한 그 생각들까지를 놓치게 되면 생각보다 호남 단순히 이제 전남북에 있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더 넓은 표층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보수는 5.18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진보층은 이런 박정희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항상 이게 대립되는 지점인데 사실 80년대 를 거쳤던 그 층에서 광주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 사건의 문제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